더불어민주당의 당원 투표 결과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8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을 개정해 선거 준비에 나서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당원까지 뒤집어 피해자의 3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진행 상황 짚어봅니다.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 베트남 국회의장 회담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베트남 국가주석 총리와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공천 결정을 놓고 야당은 당원 투표를 빌미로 대국민 약속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으로부터 민주당 재보선 공천에 대한 입장과 오늘 집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공수처 출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당원 투표 결과 당원 개정을 통해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투표에 참여한 당원의 압도적인 다수로 나온 데 따른 건데, 국민의힘은 피해 여성에 대한 3차 가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민주당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개정을 통해 후보를 내야 한다 86.6%. 민주당이 밝힌 지난 주말 당원 투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원에 대한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불가피한 결정의 취지를 이해해준 당원들에 감사하다며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저희 당은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듭 사과했고, 당내에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합니다. 일각에선 투표율이 26.35%로 저조해 당원상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여론조사 성격을 띤 의견 수렴용 투표인 만큼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는 유효 투표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민주당의 보궐선거 공천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비난했고, 당원 투표하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까? 표만 되면 공정도 정의도 윤리도 국민도 없는 정당입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면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당원 투표라는 미명으로 정치적 손익만을 따져 당원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고 규탄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재산세 기준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비공개로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민주당은 기준 완화를 통한 세금 감면 확대를 주장했는데,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청은 막판 조율을 거쳐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확대하는 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정부 여당이 접점 찾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재산세율의 경우 정부는 0.05%포인트 낮춰주는 대상을 1주택자 기준 공시가 6억 원 이하를, 여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하며 맞서왔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면 대상 확대를 원하는 겁니다. 특히 고가의 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와는 달리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세의 70% 정도인 공시가가 9억 원이면 시가로 13억 원 정도라 중저가 저택이 아니라는 지적에 세수 감소도 불가피해 부정적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기준은 9억 원으로 하되 6억 원 이상에 대해선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두고 민주당은 시장 혼란을 우려하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나 5억 원 기준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전면 주식 양도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유예를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재산세와 대주주 요건 모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은 베트남 북부의 방닌 지역에 위치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찾아서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응우엔 티킴 응원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베트남 순방 4일째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베트남 국부로 추앙받는 호치민 주석의 묘소를 참배한 데 이어 하노이 북부에 위치한 삼성 방닌 공장을 찾아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액정 등을 만드는 삼성의 베트남 현지 핵심 생산 거점을 현장 시찰한 박 의장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제는 제품의 표준을 리드하는 초인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삼성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적 기업이 됐다며 사회공헌 사업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 그리고 특히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후 박 의장은 웅우엔 티킴 응원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활성화, 금융 협력 강화 등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내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의회 외교 차원의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양 국회의장의 회동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웅우엔 수엔 푹 총리와 웅우엔 푸종 베트남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 입국 절차 제도화와 정기 왕복 항공 노선을 재개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공청회에서 여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안 심사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는데 법정 시한 준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 여야의 기본 입장이 달랐는데 우선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 재정 정책에 필요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짜여졌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악화된 상태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범세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달리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하향 경기 하에서는 확장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에 지금 벌써 와 있다.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연 감내 가능하냐, 걱정 안 해도 되느냐, 지속 가능하냐, 우리 후세들이 감당 가능하냐. 재정 건전성 관련 정부 자료를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재정 건정성을 따질 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GDP 대비 국채 이자 비율, 장기 채무 비중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추가 재정 확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 장기 재정 전망 자료가 잘못된 향후 국가 채무 비율을 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악화되는 재정 건정성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쓸 수 있는 비경직성 재량 지출의 미래 감소를 근거 없이 전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100만 원 대출과 연봉 10억을 버는 사람의 1억 대출은 똑같은 10% 채무이지만 지불 능력에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재량 지출을 똑같이 쓰거나 아니면 더 늘린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데 저는 아주 무책임한 과정이라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결위는 모레부터 이틀간 종합정책 질의를,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30일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국회는 한 차례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올해는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이 당원들의 결정을 통해서 이번에 서울 또 부산시장 내년 보궐선거에 이제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는데 야당은 뭐 반발이 거셉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포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도 들으셨듯이 민주당이 재보선 판이 커지면서 서울 부산시장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바닥 뒤집기다, 말 바꾸기다, 염치 없다. 야당의 이런 비난과 비판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낙연 대표의 오늘 전당원 투표 결정 발언과 국민의힘의 비판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은 838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국민께서 납득할 수 없는 보궐선거 요인에 대해 공당의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려는 것인가? 네, 민주당이 처음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했을 당시에는 당내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이 우세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확실해지면서부터 이 당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투 의혹으로 고소된 이 박원순 전 시장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수도 서울이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놓고서도 민주당이 서울시장 공천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재보선 공천 여부는 지난 당권 경쟁 과정에서도 불거졌었는데요. 이낙연 현 대표와 맞붙었던 김부겸 전 의원도 당원의 견해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 공천 가능성을 열어뒀었고요. 이낙연 현 대표도 당시에 재보선 공천 문제 시기가 되면 말하겠다 이렇게 뒤로 밀어두면서 공천 수순 예정돼 있었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오늘 이 공개된 투표 결과에 따라서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체제 당시 도입된 귀책에 따른 무공천 원칙을 5년 만에 폐기하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내일쯤 중앙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당헌 개정안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가 여당의 실책으로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경선 과정의 국민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요? 네, 국민의힘 이 총선과 대선 등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당한 만큼 네,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선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내겠다 이런 기조를 세우고 당내 경선에 국민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 50%와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에는 50대 50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 참여율을 70%로 할지 80%로 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 참여를 100%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완전 국민 경선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선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뽑는 미스터
트롯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이 야당의 인물난을 극복하고 또 유권자들의 관심을 동시에 이끌어내자는 구상인데 국민 참여 100%이든 이 미스터 트롯 방식이든 이렇게 되면 기존 당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공정성 시비 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구상 중에 있는 이 국민의힘 경준이 다음 달 중으로는 경선로를 확정할 계획인데요. 이번 보궐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만큼 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당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야 맞대결 불가피한 상황에다가 날짜도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이제 후보가 될지 하마평에 오른 후보군들이 점점 이제 궁금해지고 이제 논란의 대상에 오르고 있어요. 네,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 언론의 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 먼저 서울시장 후보는요.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추미애 이 두 여성 국무위원들이 눈에 띕니다. 네. 서울, 부산 모두 이 전직 시장의 성추행 혐의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성 정치인이 나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후보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여성 후보로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 서울시장에 도전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뜻을 접은 바 있는 우상호 의원도 거론되고요.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존재감을 키운 박주민 의원 등이 이 자천 타천으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고 있는데요. 김선동 전 사무총장이 사실상 출마 의지를 밝힌 것 외에는 이 본회의 5분 발언으로 이름을 알린 윤희숙 의원, 그리고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예측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 지역 전현직 의원들과 만찬을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참석자들이 권영세 박진 의원, 김용태, 나경원, 이해훈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고 하니까 이 서울시장 출마 의중을 살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어느 쪽이든 간에 좀 출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우는요. 민주당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혜영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후보군은 없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서병수 의원과 이현주, 이진복, 유재중 전 의원, 또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국회 사무총장 출신의 박형준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이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보궐선거와 관련된 얘기 이슈 분석 살펴봤습니다. 네, 장재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환자 간호는 다른 일반 환자 간호보다 2배 이상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간호사 근무 실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 특히 중환자실 간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침대를 소독하고 사망자를 관리하는 등 평소에 간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간호 보조 인력과 환자 보호자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떠맡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8%는 코로나19 환자 간호가 2배 이상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배변 돕기 등 배설 간호와 환자 체위 변경, 청소 정리 등 병실 환경 관리에 평소보다 2.5배 이상 노동력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간호 인력은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실제 문제를 알아도 거기다 배치할 간호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배치할 간호사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중환자실이 문제가 되는데 중환자실에 갈 정도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는 더더욱 없다. 중환자실 간호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반 병동 같은 경우에는 2배, 평소의 2배 정도, 그리고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한 2.5배 정도의 인력이 더 확충돼야지만 가능하고. 이 밖에 기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가 한 팀을 이뤄 환자를 보살피는 서비스입니다. 간호간병 서비스 제도가 우리의 모든 병원의 모든 병동이 이대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굉장히 그 응급 상황에서도 응급 상황으로 전환했다가 평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또 중증 환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2.5명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와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돼 각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생산한 문서 등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 결의로 공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오는 12월에 만료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특조위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청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특검 검사들의 개혁 저항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는 것은 일부 특검 검사 집단의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은 특권화된 비정상적인 검찰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최근 문 대통령이 강조한 수소차와 전기차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환경 문제 조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저녁 서울 지역 전현직 중진위원들과 만나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자의 대부분이 서울시장 선거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어서 김 위원장과 이들의 만남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 지역 중진 정치인들과 막걸리를 곁들인 만찬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참석자는 권영세, 박진현, 그리고 나경원, 김용태, 이해운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동은 정양석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하는데요. 만찬의 참석자는 현역은 4선 이상, 원외는 서울시장 출신이나 3선 이상의 전직 의원으로 제안했다며 인사도 나눌 겸 당내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오늘 회동을 놓고 김 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의 속마음을 확인해보려는 행보란 해석이 많은데요. 최근 김 위원장이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를 만난 것도 정계 진출 의사를 떠보기였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차기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줄곧 새 인물을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당내 반발과 새 인물 찾기에 난항을 겪으면서 우선 당내 출마 희망들의 비전과 의견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는 시각입니다. 최근 김종인 위원장의 동선을 보면 모두 내년 재보궐선거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민심 청취와 당내 소통을 통해 후보자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김 위원장. 과연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집단 항명에 나선 평검사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든 일선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시 사흘 만인 오늘 3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는 커밍아웃 검사들을 향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된 지휘 권한을 행사한 것에 이렇게 검사들이 저항할 일이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에 반발한 검사들이 23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들 검사들이 바로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의 폭거에 당당 맞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올라온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면서 감찰 중에 대전에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커밍아웃 검사는 추 장관의 공개 비판한 이한우 제주지검 검사를 비롯해 이 검사에게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검사를 의미하는데요. 이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고 추 장관은 이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응수한 바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청와대 답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요건인 20만 명 동의 충족에 따라 청와대는 곧 입장을 내놔야 할 텐데요.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청와대는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거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론을 지으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윤리, 약속을 버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도덕적인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또 밝혔는데요. 여당의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야당의 입장, 김병민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랜 거 생각 장고를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대체로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방향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당원 투표 결과 투표 참여자들로서는 86%가 넘는 압도적인 결과를 나왔습니다. 내부적인 평가로는 그래도 후보를 공천해서 유권자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 또 그것을 이끈 이낙연 대표를 향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다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지금 의결 정족수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30%가 채 되지 않는 투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의견을 수렴한 여론조사 성격이 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쏟아지는 것 같고요. 네. 또 이낙연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바처럼 사실상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2015년도인가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있으면서 이 당원 당규를 바꾸고 당의 혁신으로 중대한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천명했던 당시의 행동은 그러면 책임 있는 정치를 하지 않았던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 정당이 혁신을 약속하면서 국민께 전했던 이러한 심의를 통째로 저버렸다는 데 있다는 점이 있고요. 예. 이번 돌아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내후년도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랑 직결적인 연결이 되는 만큼 예. 결국 집권 과정,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본인들이 내뱉었던 국민의 약속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 책임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어쨌든 간에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또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대신에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서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의 책임이기도 하고 유권자 선택한테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 낼 수 있는 후보 중에서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는 후보를 내세우게 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언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우리가 지난 기간 오거돈 부산시장이 급작스럽게 부산시장을 사퇴하게 되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그 막중한 책임감을 이렇게 저버릴 수 있는 참담한 과정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이러한 사태로서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로 들어가게 되는 국민의 혈세만 수백억에 달하게 되는 상황이죠.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로서 그저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만을 내세운다고 해서 과연 서울시민, 부산시민의 선택을 받게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두 개의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요. 약간 구분해서 짧게 질문 추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혹시 무슨 이제 정치 지형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이 포함됐나 모르겠는데 두 개의 상황은 좀 다르다.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본인이 성추행을 비롯한 이걸 인정한 상황이고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고인된 상태에서 분명히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서 서울시장은 출마를 시키고 부산시장은 지금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었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그건 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주장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건 검찰이 확실하게 관련 사건 수사를 매듭져야 됩니다. 부산시장의 이 선거를 앞두고 오거돈 전 시장의 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분명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관련된 사건의 기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용을 분명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질질 끌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남을 수 있고 서울시장의 선거 원인으로 촉발돼 있던 박원순 시장의 안타까운 죽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의 이 추행 방조 등에 대한 혐의 조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의 과거의 진실들을 분명히 법적인 잣대로 국민 앞에 보여줄 때만이 여기에 대한 정당의 주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를 통한 서울시민, 부산시민의 선택도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울시장 건과 부산시장의 건은 조금 명백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들 이러한 단체장들의 책임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는 데는 명백한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이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앞으로 호칭을 어떻게 불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7년형을 확정받아서 오늘 재수감됐는데요. 오늘 이제 집에서부터 나가는 과정이 생중계로 방송이 되기도 했는데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현재 좀 말을 아낀 듯합니다만은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기구속돼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대법의 확정 판결이 나서 17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소명과 책무를 마친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좋지 않았던 모습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됐던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국민들께서도 전직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또 국가의 원로로서 여야 화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하나만의 문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비극의 역사가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인지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위임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통해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됐던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민주당 앞에 뉴스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고심 끝에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계속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약속 뒤집기다, 정치윤리 실종이다 공격하고 있는데 또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성토가 또 이어지면서 과거 벌어졌던 이 용어도 적절치는 않은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겁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관련 소재 다루기 전에요.
장경태 의원 이번에 다시 청년위원장 다시 맡았어요? 네, 다시 맡게 됐습니다. 이번에 내후년에 있을 대선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지방선거 때 많은 청년 후보들을 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고민하면서 이번에 청년위원장에 다시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요. 원외에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청년위원장을 했는데 네. 너무 오랫동안 청년위원장 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 드립니다. 원외일 때 한 번 했고요. 네. 원외에서 못했던 것들을 원내에서 하겠다 말씀드렸고 많은 청년당원들께서 또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기대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고요. 이제 현역으로 들어와서 21대 첫 국감 치르셨는데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된 지 뭐 일주일이 됐습니다. 첫 국감 치르셨는데 여당의 초선의원으로서 어땠습니까? 여당에서는 어찌되었건 정부가 열심히 더 잘하도록 또 격려하고 독려할 필요도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어찌되었건 이 사회의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더 메우고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 국감이었습니다. 이번에 전 국토위 소속이라서요. 네. 코나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조치 그리고 택배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 두 가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했습니다. 상당히 또 민원성도 많은 지금 상임위일 것 같기도 한데 국감에서 그런 것 야당 같으면 많이 상당히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민원은 얘기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해서 예. 대부분 정책 질의만 했습니다. 예. 네, 아까 택배 노동자 가로사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는 올해만 15분이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달에만 한 5분 정도가 또 사망하고 이렇게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1, 2차 권고안도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업계 1, 2, 3인 CJ나 롯데나 한진에도 이제 어떤 택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빨리 강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 택배업계가 회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 택배법이라고 하죠. 일명 생물법을 먼저 제정해야지만 앞으로 이 택배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 또 이 택배 물품이 안전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 자료집을 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국민에 대해서 대부분 다 지금 집을 소유하는 게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은 대부분 은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월급 통장에서 이자만 빠져나가는 형식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공사라든지 정부가 인수를 해서 이 채권을 그래서 장기 임대 형태로 실거주민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든지 각 이 국토부나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의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성 임원에 대한 비율, 여성 관리자급에 대한 진출에 대한 지적들 그리고 또 청년위원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직속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현황 등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앞서 얘기가 나왔던 부산시장 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당원들의 그 투표라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당원들의 이거 투표를 통한 결정보다는 당원들 의견 수렴 형식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 아닌가 어떤가요? 우리 당의 당원 당규 절차를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아셨다면 네. 저렇게 답변하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안건을 발의하고 나서 전당원 투표라든지 혹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사실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에서야 당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전 당원들의 의사가 이러하다. 그러면 이 당무위원회라는 건 어찌되었건 이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도 하거든요. 또 유권에서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적으로 당원을 개정하는 절차가 아닌 당원들께서 원하시는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견 수렴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그렇죠. 보겠네요. 근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5년 전에 이 제도를 만들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공천이라고 하면 불과 5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공천을 약간 지도부가 전행하는 일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불과 6년 전만 해도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천을 당대표가 직권으로 전략공천 준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윤리적 기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공직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저희는 5가지 윤리적 기준을 만들었고 21대 총선에서
7가지 윤리적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만들기 전에 거기에 대한 사후적 조치로서 있었던 당원 당규인데요. 이제는 사전적 조치가 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좀 사문화된 조항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설명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오거돈 전 시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상당히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타당하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광역단인 서울시장 문제까지 생기면서 점점 기류가 바뀌었는데 사과까지 해가면서 그래도 저 후보를 내는 게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책임 정치다 이렇게까지 나가게 된 뭔가 좀 배경이 있었습니까? 일단 사죄를 하는 것과 후보를 추천하는 건 좀 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봅니다. 어찌되었건 이 전임자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공천을 한 정당이 당연히 국민들께 혹은 시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마땅하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시민들께서 그럼 좋은 후보를 뽑고 싶은 혹은 또 야당을 뽑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시민들의 선택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뭐 부산시장 선거 어떤 이 보궐사태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 입장이라 보는데요. 둘 다 저희 당에서는 아마 대부분 다 모든 분들이 아마 사죄하는 마음은 한결같을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공당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저 또한 사실 저는 또 페이스북에 올리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공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5년 전에 이제 그 책임 정치 차원에서 무공천 원칙의 당시 조건과 지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지금 정치 현실 정치의 지금 이제 전략으로서는 계속 그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포기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이런 것도 민주당 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그 두 개는 별개의 문제다. 아니면 연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 정치는 거기까지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선을 위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을 하지는 그 여부를 판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또 이런 제안도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그 선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하거나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 소위 리스크를 안고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한다는 건 정당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조심스러울 텐데요. 아마 그 선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간 이걸 책임지고 이끈 이낙연 대표의 행보에는 어떤 이번에 계기가 될 걸로 보십니까? 아마도 대표께서 오히려 본인이 혼자 결정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지만 당 대표도 결국에는 당원 당규를 따라야 되고요. 당원 당규 또한 당원의 의사를 따라야 됩니다. 당헌 위에 당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원들의 의사를 듣고 당원들의 요구가 공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당 대표가 그걸 막아선다면 그건 당 대표가 오히려 더 책임지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징역 17년형이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수감됐습니다.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동안 논란부터 재수감까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텐데요. 2007년 이명박 후보와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 경선에서 많은 폭로들이 나왔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것인지, BBK가 누구의 소유인지, 다스는 누구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BBK와 다스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던 광운대 동영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재판 과정에서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 어찌되고 2007년의 검찰과 2008년 특검 결과를 뒤집는 그 당시 검찰을 좀 저는 더 조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되고 이번에 제대로 판결이 나온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뭐 환영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구성이 됐고 위원장까지 구성되고 그랬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지금 워낙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게 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재현될 거다라고 봤었는데 의외로 또 어떤 분들은 내부의 각각 분야의 전문적인 법적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 절충해서 결과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낙관적인 전망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되건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인사위원회의 경우 어찌되건 법을 시행하고 나서도 이제서야 이제 추천위원회가 겨우 구성된 거거든요. 공수처 출범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고요. 아마도 야당이 추천한 두 분이 상당 부분 이 방해위원으로서 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부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고요. 그러면은 네. 비토권 문제가 나오는 것이 걱정하고 있고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7명 중에 6분이 현재는 지금 그렇죠. 동의하셔야 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세계 역사상 어느 다수결의 원칙이나 의결의 원칙과 절차가 7분의 6이나 되는 가장 그렇게 뭐 85%가 넘거든요. 보통 헌법 개정도 3분의 2, 한 66%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발의하면은 다 대부분 다 어떤 윤리위원회에서의 어떤 징계 권한이라든지 대부분 다 66%, 67%면은 모든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수처만 7분의 6이라는 압도적인 우위에 점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더구나 그걸 핵심 조항으로 해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었어요? 뭐 이제 4+1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네. 아마 이제 그 당시 우려가 있었던 야당에서는 좀 안전장치, 그 당시는 이제 소위 교섭단체 세 당의 체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여당 2명, 그다음 만약에 이제 그 당시 의석 기준이었다면 국민의힘 1명, 아마 국민의당이 1명 이렇게 국민의당, 했을 겁니다. 민생당 당시에. 그래서 세 개의 원내 교섭단체가 있을 때 당시에 제정된 법이고요. 이제는 지금 2개의 교섭단체의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 과정 또한 절차 또한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를 했지만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야당이 특검과 추장관 격리를 조건으로 비토권 대여 협상에 나설 거란 시나리오까지 들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 게이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김봉현 씨가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강기정 수석으로 딜을 제안했던 검사, 그리고 룸사롱 접대를 추진했던 전관 출신 변호사와 검사 3명,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소위 우리은행 등을 통해서 로비를 받았던 지검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 그리고 이 당시 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종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지검장,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폭로했던 유상범 의원 또한 지검장 출신의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그렇죠. 한 분도 검찰 출신이 아닌 분이 없어요. 이 사건에 연루된 분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특검을 할 게 아니라 특검은 어쨌든 한시적인 거거든요. 또 특검을 만들어서 또 구성하는 것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저는 공수처를 차라리 빨리 해서 모든 전체 검사든 판사든 혹은 이 사건에 연루된 뭐 청와대 출신도 괜찮습니다.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 혹은 공수처 수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아까 검찰 게이트라고 할 정도 표현이라면은 현재 검찰이 그대로 수사해서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보는 견해는 가지고 있네요. 지금 8분이 제가 말씀드린 8명이 다 검사 출신들이시거든요. 예. 대부분 다 지검장이시고요. 예. 그리고 현재의 검찰총장까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1호로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1호법 하기 전에 근데 실제로는 가동이 되려면은 너무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뭐 일단은 공수처를 가동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려면은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진 사안이고요. 여당과 야당 모두가 다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검찰 또한 아마 맹탕 수사를 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해놓은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 이후에 이관시키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시고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보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나도 커밍아웃을 하겠다면서 추장관의 반기를 드는 검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검찰의 특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검란이란 표현이 그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던가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이건 반란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유독 법무부 장관 지휘를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양심적 선언인 것 마냥 커밍아웃을 하는데요. 이것 자체가 검찰의 특권을 매우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고요. 사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기소율 1%가 안 됩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검찰의 특권을 사라지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금까지 아까 200 몇십 명 이렇게 이른바 커밍아웃 비슷하게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개혁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반면 현역 검사들이 그 정도 할 정도라면은 현재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국방개혁을 실시할 때요, 우리나라의 장군이 한 400여 명 계신데 네. 그 만약 장군들이 만약 커밍아웃을 했다, 국방개혁을 반대했다
라고 했다면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기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본인들의 기득권에 이 소위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스스로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뭐 해석하고 바라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스스로 자기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커밍아웃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검찰에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 나오는데요. 과거 조금 몇 개월 전에도 여당에서 윤석열 총장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있었지만은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었는데 근래는 사퇴와 관련된 얘기를 용어들도 하던데 장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다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물론 그 자리가 부인과 장모를 지키기 위한 자리 지키기가 아니길 바랄 뿐이고요. 네. 어찌되었건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께서 해임시키지 않는 이상 임기를 그리고 본인의 역할에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당 쪽에서 직접 본인 결단해라 이런 쪽은 되게 사퇴를 얘기하는 쪽인데 장 의원의 경우에는 임기를 마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뭐 보는군요. 저희도 그렇고요. 또 검찰총장 자신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왈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럼 윤 총장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정말 좋은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좋은 정치를 하고 스스로 있다. 좋은 정치 액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정감사 때 저도 국감을 하면서 장관이든 차관이든 각 기관장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준비 안 된 답변을 했다간 정말 호되게 질책당하거든요. 준비 안 됐다고 보세요? 보통 자료 자체를 보통 이게 질의를 하면 현재 현황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어떤 담당자 실무자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말 거의 뭐 실시간 본인이 쇼맨십을 다 보여줄 거 다 보여주면서 그리고 어떠한 자료도 근거 없이 이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제대로 한 건 없었습니다. 아,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본인이 많은 뭐 무대를 좀 선보였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의도 입성하신 지 이제 5달 정도가 지났는데 네, 지금까지 5년 같은데 5달밖에 안 됐네요. 5년같이 근데 여의도에는 활동 오래 하셨죠? 네, 저도 국회 정당에서는 이제 들어온 지는 5달밖에 안 됐죠. 네, 15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15년 정도. 평당원부터. 네. 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활약이 더 기대됩니다. 앞으로 네. 향후 의정 활동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신지요? 저는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보거든요. 너무 이 엘리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시각을 가진 분들이 또 많이 보다 더 넓은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4년 뒤에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가장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었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원외에 계실 때도 당의 청년 조직을 이끌면 청년위원장을 했는데 초선으로 21대 국회 들어와서 다시 이번에 이제 대선을 겨냥한 청년위원장 역할을 맡았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퇴근길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이 2도까지 낮아지면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는데요. 모레 아침 서울이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내일부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옷은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